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3권 마지막 하루 중앙청 기자실. 한편 김재규를 국방장관실에서 유인하여 체포하도록 했던 조약 내 보좌관은 김재규가 차에 실려가는 것을 확인한 다음 장관실로 돌아와서 노재현 국방장관에게 보고했다. 노 장관은 약간의 부연 설명을 덧붙여 장관실에 앉아있던 최규하 총리 등 몇몇 장관들에게 알렸다. 노 장관은 자신의 회고록 초고에서 그 보고를 들은 사람들이 모두들 놀라는 듯 했지만 대충 짐작하고 있었는지 큰 동요는 없었다고 썼다. 이때가 밤 12시 30분쯤이었다. 이 무렵에는 국방부 장관실에 있던 상당수의 장관들이 김재규가 수당하다는 추정에 도달해 있었다는 의미다. 갑자기 연락을 받고 나온 국무위원들은 국방부 회의실로 모여들었다. 대통령 서거를 알고 있었던 총리, 국방, 내무, 정보부장, 비서실장은 장관실에 있었다. 회의실에 따로 모여 있었던 국무위원들은 무엇 때문에 국무회의가 소집되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날 국방부에 모인 정부 요인들 중에는 대통령이 김재규의 총탄에 맞아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이들과 대통령이 죽기는 죽었는데 생각하면서도 그 원인을 모르는 이들, 그리고 대통령이 입원한 정도의 유고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이들이 섞여 있었다. 지금 쿠데타가 진행 중이라고 속으로 추측하면서 숨을 죽이고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는 이들도 많았다. 시의 범인이 김재규라는 보고를 받아 알고 있었던 최규하 총리는 초조하고 침울한 표정이었다. 그 김재규와 계엄령 선포 문제를 의논하면서 그의 생각이 어디로 향하고 있었는지 김성진 문공장관은 이렇게 평했다. 최 총리는 매사 신중하고 조심스럽고 책임감이 있는 공직자로서 정평이 나 있었다. 최 총리는 김재규가 대통령을 어딘가에 감금해 놓고 계엄령을 선포하여 자기의 직위를 방패 삼아 정권을 탈취하려고 하지 않는가 내심 의심하고 있었다. 다행히도 국무위원들이 김재규에게 따지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최후의 결정을 내려야 할 자신의 입장을 생각하며 신중하게 귀추를 지켜보고 있었다. 군대의 생리를 잘 알고 있었던 지도자였다면 이날의 대처는 달랐을 것이다. 대통령이 서거했다는 보고를 받은 즉시 최규하 총리는 자신이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국군 통수권자가 됐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했었다. 경호실을 비상 소집하여 자신의 경호를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이날 최규하 총리와 김계원 실장은 범인인 김재규가 장악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육군본부 벙커로 가면서도 경호팀을 부르지 않았다. 무방비 상태로 국가 원수가 적지로 간 셈이었다. 이는 김계원 실장이 이재전 경호실 차장에게 대통령의 서거를 비밀에 붙이고 경호실 병력의 동원을 금지시켰기 때문이었다. 국가 원수를 그 중요한 시기에 경호 없이 8시간이나 방치한 것은 우리나라 경호실 역사에 남을 수치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반면에 육군본부 벙커와 국방부에서 정보부장 수행비서관 박흥주 대령은 권총을 차고서 또 김정섭 차장보는 그림자처럼 김재규를 따라붙어 다니고 있었다. 그래서 김재규를 두려워한 사람들도 많았다. 노재현 국방장관조차 김재규가 그들에게 눈짓만 해도 지하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불안감을 느꼈다는 것이다. 이날 밤 최 총리 옆에 막강한 경호병력이 에워싸고 있었다면 그의 태도는 보다 단호해졌을 것이다. 최 총리로서는 국방장관과 내무장관을 불러 범인 체포를 명령하는 것이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보다 또 계엄 선포 사유를 유고로 하느냐, 치안 사태로 하느냐, 서고로 하느냐로 지루한 말씨름을 전개하는 것보다 더 중요했다. 이날 밤의 혼란 상황에서 그래도 중심을 잡아가면서 대통령의 유고 시에 권력 승계를 주도했던 이로서는 신현확 부총리, 김치열 법무장관, 구자춘 내무장관, 김성진 문공장관이 꼽히고 있다. 특히 신 부총리가 중심적 역할을 했다. 국방장관실에서 신 부총리는 유고의 사유를 밝히라고 김재규 부장을 몰아세웠더니 김재규는 선배님 이라 부르며 기가 꺾였던 것이다. 최규하 총리에게도 신 부총리는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대통령이 유고라고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계엄령을 선포하자는 말입니까? 이윽고 최규하 총리는 김계원 비서실장에게 말했다. 김 실장이 각하가 안치된 곳을 알 터이니 거기로 안내하시오. 신 총리, 신현학 부총리, 노재현 국방장관, 구자춘 내무장관, 김성진 문공장관은 김계원 실장을 앞세우고 국군 서울지구 병원으로 향했다. 이들을 태운 승용차가 중앙청 앞에 도착하니 야간 통행금지 때 쳐놓는 바리케이드를 군경 합동 근무자들이 치워주었다. 시계는 27일로 넘어와서 오전 1시를 넘고 있었다. 병원에 도착한 총리 일행은 작은 방으로 안내됐다. 김성진 장관은 치료용 침대 위에 누워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아니기를 바랐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얀 천으로 덮어 씌워져 있었다. 모두들 그 앞에서 얼어붙은 사람들처럼 부동자세로 숨을 죽인 채 서 있었다. 한참 그렇게 서 있다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서로 약속이나 한 듯 고개를 다 같이 숙였다. 김병수 원장이 머리를 덮은 하얀 시트를 걷었다. 대통령의 얼굴은 깨끗이 씻었기 때문인 듯 상처가 보이지 않고 잠든 듯 했다. 얼굴은 약간 부어있을 뿐이었다. 최 총리 일행은 김 병원장의 안내로 옆방으로 옮겼다. 김 원장은 엑스레이 사진 필름을 갖고 와서 총상과 탄도를 설명했다. 노재현 국방장관은 병원을 나서면서 보안사 이상현 대령에게 박 대통령의 시신을 감시하고 있던 유성욱, 서영준 두 사람을 연행하라고 지시했다. 총리 일행이 국방부로 돌아와서 국무회의를 열기 전에 장관실에 들렀다. 장관실에는 군 장성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 먼저 김종환 합참의장, 유병현 연합사 부사령관이 물었다. 박 대통령이 돌아가셨으니 지금 우리 국군의 통수권자는 누굽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김성진 장관이 나서서 단호하게 말했다.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 유고시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국군 통수권자는 국무총리이십니다. 누군가가 헌법을 찾아서 확인해보자고 제의했다. 책장에서 헌법을 찾으려고 해도 보이지가 않았다. 모두가 긴장하고 있어서 제목에 육법 전서가 아닌 헌법이란 단어가 있는 책을 뒤졌기 때문이었다. 새벽 2시 국방부 회의실. 국무회의가 정식으로 열렸다. 최규하 총리가 몇 마디를 꺼냈는데 신현학 부총리가 나섰다. 조금만 계십시오.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신 부총리는 목을 가다듬더니 다음과 같이 말을 이어갔다. 박 대통령께서 서거하셨습니다. 우리가 직접 병원에 가서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 사고의 내용은 앞으로 상세하게 밝혀지겠지만 이 사실을 전제로 하고 국가 위기의 수습 방안을 의논해야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통치권자의 공석이 있을 때 승계 순위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하면 국무총리가 승계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최규하 국무총리께서 지금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셨으니 이 점을 국무회의에서 확인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신현학 부총리의 사회로 국무회의는 27일 새벽 4시를 기해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기로 의결하고 계엄사령관에는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다. 제주도를 제외하기로 한 것은 노재현 국방장관의 제안에 따른 것이었다. 전국 계엄이 되어버리면 정부의 모든 행정기관이 계엄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계엄사령관은 대통령의 명령만 받게 된다. 자칫 군정이 되기 쉽다. 제주도를 제외한 부분 계엄이 되면 계엄사령관은 국방장관의 통제를 받도록 돼 있다. 정승화 총장은 자신의 회고록 12.12 사건 정승화는 말한다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나는 국방장관이 계엄에 관여하고 싶은가 보다 라고 생각했다. 나는 노 국방관은 허물이 없는 데다가 가급적 법적 테두리 내에서 질서를 찾고 국가를 안정시켜야겠다는 생각이 앞서서 부분 비상계엄을 순순히 받아들였다. 그때 내가 전국 일원의 비상계엄을 요구했더라도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분위기였다. 이에 대해 노재현은 제주도를 제외하고 계엄령을 선포키로 한 것은 최규하 총리의 생각을 따른 것이었다고 말한다. 최 총리는 군을 잘 모르기 때문에 노재현 장관을 통해서 계엄사령부를 지휘하고 싶어 했다는 것이다.
육군본부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경우에 취할 조치에 대해서 세부 계획서를 작성하여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다. 정승화 총장은 그것을 갖고 와서 우선 포고문 1호를 낭독하고 의견을 구했다. 박찬현 문교부 장관이 말했다. 고등학교까지는 휴교시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정 총장도 동의하여 대학교만 휴교하기로 했다. 김치열 법무장관이 질문을 던졌다. 일체의 정치 활동을 정지시킨다면 국회 활동도 포함됩니까? 정 총장은 계엄령에 대한 인준을 국회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회 활동은 보장하되 5개 집회를 비롯한 모든 정치 활동은 허가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다. 김치열 장관은 거듭 국회의 활동이 보장돼야 계엄령에 대한 사후 인준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승화 총장은 김 장관이 혁명적 성격의 계엄이 아님을 강조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정승화 총장은 유신체제의 심장이 멈춘 지 불과 8시간이 흐른 시점에서 이미 권력의 중심이 자신을 포함한 군부로 옮겨오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회고록에서 나는 일체 더 이상의 발언을 하지 않고 묵묵히 국무위원들의 뒤에 앉아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듣고만 있었다. 내가 나서면 장관들이 군을 의식하고 발언을 제대로 못하는 등 위축될 염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썼다. 전두환 장군의 신군부가 정권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이 12.7 비상계엄 조치에 의해서 권력의 축이 이미 군부로 이동해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강력한 지도자가 사라진 진공 상태에서 계엄령이 퍼지면 비록 그것이 합헌적 계엄이라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군부가 권력의 중심부에 들어앉게 된다는 교훈과 경고를 주고 있다. 국무회의는 새벽 3시가 넘어서 끝이 났다. 장관들은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다. 발표를 책임진 김성진 문공부 장관은 차를 타고도 가만히 있었다. 운전기사가 어디로 갈까요? 라고 물을 때까지. 허무와 긴장. 김 장관 스스로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처럼 느껴졌다. 중앙청으로 가자. 중앙청 앞에서 내리니 새벽 공기가 유달리 썰렁하게 감촉됐다. 그 길로 기자실로 갔다. 아무도 없었다. 그 위층에 있는 국무회의실로 걸어 올라가 아무 의자에나 털썩 주저앉았다. 어떤 생각도 들지 않았다. 그런데 얼굴에서는 눈물줄기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박 대통령이란 사람이 참으로 가엾게 느껴졌다. 한평생을 굳은 일로 노심초사만 하고 보답은커녕 비판과 비난만 받았던 인생이 아닌가. 시골 뼈대 있는 집안의 엄한 가부장처럼 국민을 대했건만 아비의 속마음을 모르는 자식들에게 배은망덕한 꼴을 당하고 말았구나. 김 장관은 청와대 대변인 시절 언젠가 대통령의 치사를 초잡을 때 나는 이미 이 나라 민주재단에 나의 몸과 마음을 바친 지 오래다라고 썼다가 표현이 좀 지나치다고 생각되어 빼버린 일이 있었다. 그 생각과 함께 전날 당진 송신소 중개소 준공식장에서 봤던 대통령의 불길한 모습이 떠올랐다. 이런저런 상념에 잠겨 있는데 통행 금지 해제 시간이 가까워오고 있었다. 그는 급히 기자실로 내려갔다. 아무도 없었다. 벽에 걸린 흑판 위에 발표 내용을 쓰기 시작했다. 임시국무회의 발표. 79년 10월 26일 23시에 긴급히 소집된 임시국무회의는 대통령의 유고. 이렇게 써내려가는 김 장관의 등 뒤에서 인기척이 났다. 돌아보니 조선일보 정치부 김명규 기자가 뛰어들어오고 있었다. 이때가 새벽 4시 10분. 몇 마디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자들이 순식간에 모여들었다. 김 장관은 흑판에 써내려가던 발표문을 기자들 앞에서 읽어내려갔다. 발표 도중에 눈물을 보인 김 장관은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 발표를 끝내자 곧장 기자실을 빠져나와서 승용차에 올랐다. 갑자기 집안 식구들이 보고 싶어졌다. 집에서 찬물을 한 잔 들이킨 김 장관은 총리 공관으로 달려갔다.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일권, 백두진, 백남억, 김종필, 박준규 등 여당 원로들에게 대통령의 서거를 알리고 있었다. 자세한 설명은 김계원 실장더러 하도록 했다. 김 실장은 아직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한 듯
앞뒤가 가끔 어긋나는 말을 했다. 김재규가 차지철을 겨누고 쏘았는데 그것이. 정일권 전 국회의장이 그러면 각하께서 유탄에 맞았단 뜻인가 하고 묻기도 했다. 설명이 끝나자 그들은 모두 고개를 떨구고 총총히 공관을 떠났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김성진은 이런 생각에 빠졌다. 혁명 정치가 박정희의 시대는 이미 끝났구나. 그의 정치적 유지를 이어갈 사람은 저 속에는 없다. 먼 훗날에 소박했으나마 그가 가졌던 민족주의 정신을 이어받을 사람들은 반드시 나올 것이다.